분명히 시장은 오르고 있는데 이상하게 내 계좌만 파랗게 물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늦게 들어와서일까요? 아니면 종목을 잘못 골라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 첫 투자는 인도가 뜬다는 말에 산 인도 추종 ETF였습니다. ETF니까 안전하겠거니 했죠. 처음에는 꽤 오르길래 가진 돈을 다 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을 넘게 잃고 말았죠. 그때 저에게 100만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종목을 잘못 골랐나? 타이밍이 나빴나? 답을 못 찾으니 계좌를 열어보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돈을 잃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리 많지 똑같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고 그 셋은 뿌리가 하나였습니다. 정보가 부족해서도 운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훨씬 단순하고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을 스치는 계좌가 하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이상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잃는 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개인 투자자 20만 명의 실제 계좌를 열어봤더니 열의 4시 손실이었습니다. 그해 처음 시장에 들어온 사람만 놓고 보면 열의 6이 마이너스였죠. 그것도 시장 전체가 오르던 해의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잃은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뒤늦게 분위기를 타고 뛰어든 사람, 그리고 어렵게 모은 목돈을 한 번에 밀어넣은 사람이죠. 시장 전체가 오르는 상승장인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돈을 잃는 걸까요? 그 답은 시장의 계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말이죠. 이 계절을 모르고 뛰어드는 것은 한겨울에 반팔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봄입니다. 금리가 낮고 시중에는 돈이 넘쳐 흐릅니다. 이때는 주식도 부동산도 코인도 모두 오릅니다. 무엇을 사도 수익이 나니 누구나 자신이 투자 천재가 된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되죠. 그 다음은 초여름입니다. 성장세가 조금씩 꺾이기 시작하는 때인데 부동산은 빠지고 주식은 아직 오르고 있을 때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문제는 늦여름입니다. 바로 이 구간이 가장 위험하죠. 지수는 분명 오르고 있는데 실제로 오르는 것은 화려한 대형주 몇 개뿐이고 나머지는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뉴스에는 오직 그 대장주의 신고가 소식만 흘러나오죠. 그 소식을 보고 뒤늦게 따라 들어가면 하필 내가 산 종목만 꺾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겨울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는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지는 시즌입니다. 많은 사람이 목돈이 생긴 바로 그 타이밍에 공교롭게도 이 늦여름 끝물에 뛰어듭니다. 운이 나빠서가 아니죠. 뉴스가 가장 시끄러운 때가 원래 바로 그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한 번 크게 잃으면 원금을 되찾기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100만원이 50% 빠지면 50만원이 되고 그렇다면 다시 100만원이 되려면 몇 퍼센트가 올라야 될까요? 50%가 아니라 무려 100%입니다. 70%를 잃으면 233%가 올라야 겨우 본전이고 90%를 잃으면 무려 900%가 올라야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숫자죠.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 버는 것이 아니라 크게 잃지 않는 일입니다. 단 한 번의 큰 손실이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을 되돌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꾸 크게 잃는 걸까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일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애초에 그렇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그 세 가지 공통점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 돈을 잃는 사람은 가격에 자신의 감정을 통째로 내맡깁니다. 오르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하나 조급해지고 내리면 더 빠지기 전에 팔아야 하나 불안해지죠.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그저 가격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원인은 우리의 뇌 속에 있습니다. 투자를 막 시작했을 때 운 좋게 한번 크게 수익이 났다고 해보죠. 기분이 정말 좋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우리 뇌에는 보상 회로라는 것이 있어서 좋은 경험을 하면 도파민이 분비되며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은 기쁨만 주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뇌의 기준점 자체를 바꿔버리게 되죠.
큰 수익을 한번 맛보는 그것을 정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웬만한 수익에는 만족하지 못하게 되죠. 연 10% 수익이 나도 시시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니 점점 자극적인 것을 쫓게 되죠. 우량한 종목에서 테마주로, 코인이라면 비트코인에서 이름조차 생소한 알트코인으로 손을 뻗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보상 역치가 높아진다고 부릅니다. 한번 높아진 역치는 같은 자극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점점 더 강한 것을 찾게 되는 구조죠. 사고 파는 행위 그 자체가 짜릿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정반대를 가리킵니다. 미국의 바버와 오딘 교수가 개인 투자자 계좌 6만 5천 개를 6년 동안 추적했더니 거래가 가장 잦았던 사람들의 수익률이 시장 평균을 6%포인트 넘게 밑돌았습니다. 국내 연구도 결론은 같았죠. 사고판 횟수가 늘어날수록 수수료를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 숫자 안에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제가 사면 떨어지고 제가 팔면 올랐습니다. 시장은 늘 제 생각과 반대로 갔죠. 매매를 할수록 계좌가 줄어드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로 승부를 보면 안 되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판단이 빠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게 된 거죠. 이 인정이 나중에 제 투자를 통째로 바꿔놓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왜 벌어질까요? 가격 말고는 기댈 나만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으니 가격이 곧 나의 감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 돈을 잃는 사람들은 판단을 남에게 맡깁니다. 누가 이게 좋다더라, 뉴스에선 오른다더라, 그 말 한마디에 삽니다. 정작 자신이 왜 사는지는 설명하지도 못하죠. 여기에 확증 편향이 겹치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내가 믿고 싶은 정보만 눈에 들어오고 듣기 싫은 경고는 무시하게 되는 인간 심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기업의 주식은 결국 오른다고만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만도 않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거시경제의 방향이 틀리면 반토막이 나기 때문이죠.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22년 엔비디아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의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사업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이 41%나 늘고 있었죠. 그런데 주가는 그 해에만 무려 50%가 넘게 빠졌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미국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매우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 해에만 7번 거의 제로에서 4.5%까지 끌어올렸었죠. 기업이 아무리 잘 벌어도 시장 전체에 돈줄이 많으면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비트코인 역시 같은 해에 무려 60% 넘게 무너졌죠.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좋은 게 왜 떨어지냐며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하락의 신호는 무시한 채 보고 싶은 정보만 걸어모았죠. 여기까지만 했어도 그나마 괜찮았겠지만 심지어 빚까지 내어 물타기를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손실 회피가 더해집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밝혀낸 사실입니다. 사람은 같은 금액이라도 버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훨씬 크게 느낍니다.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5배는 더 크다고 하죠. 그러니 손실을 확정짓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 손절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오르겠지. 버티다 더 깊이 몰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 남의 말을 듣고 잃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남의 말을 듣고 버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한 번 벌고 나면 그 사람을 더 믿게 되고 다음에도 또 묻게 됩니다. 도대체 뭘 사야 되는지, 언제 사야 되는지 말이죠. 그렇게 기대는 동안 내 기준은 영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이 틀리는 날이 언젠간 오게 되는데 하필 그날 가장 큰 돈이 걸려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래도 의심이라도 하지만 벌 때는 의심조차 하지 않으니까요. 이건 역시 뿌리는 같습니다. 이건 이래서 산다는 나만의 기준이 없으니 팔 기준도 없는 거죠. 세 번째 공통점, 돈을 잃는 사람들은 빠르게 그리고 크게 벌려고 합니다. 천천히 모으는 것은 답답하니 빚을 내서라도 한 종목에 몰아서라도 한 방을 노리게 되는 거죠. 이건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누가 얼마나 벌었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매일 계산만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크게 터지면 얼마가 될까? 얼마를 넣으면 얼마가 될까? 정작 그 자산이 어째서 오르는지는 단 한 번도 계산하지는 않았죠. 조급함은 그렇게 판을 키우게 됩니다. 금융투자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는 빚을 내어 산 돈이 무려 37조 원이 넘게 깔려 있다고 합니다. 올해 초보다 10조 원 가까이 불어난 사상 최고 수준이죠. 이것을 신용융자라고 합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이죠. 내 돈 1,000만 원에 빌린 돈 1,000만 원을 더해 총 2,000만 원어치를 사는 식입니다. 물론 오르면 수익도 2배지만 떨어지면 손실도 2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대 매매인데요. 빌린 돈으로 샀는데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립니다. 보통 담보 유지 비율이 140%인데 증권사와 종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돈을 더 채우라고 통보하고 그마저 채우지 못하면 다음날 아침장이 열리기도 전에 시장가로 팔아치우게 됩니다. 아무 가격이나 팔아버린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반대 매매가 터지는 날은 대개 시장 전체가 폭락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가장 낮은 가격에 팔리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헐값에 팔고도 하락폭이 크면 갚지 못한 빚이 남습니다. 이것을 미수채권이라고 합니다. 계좌는 텅 비고 남는 것은 빚뿐인 최악의 사는 겁니다. 코인은 이것이 더 심하기도 하는데요. 레버리지로 몇 배씩 걸 수 있는데 조금만 반대로 움직여도 순식간에 천상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레버리지 상품에는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만 반복해도 원금이 녹아내린다는 거죠. 3배짜리 상품에 100만 원을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는 30%가 오르고 다음날 30%가 빠졌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리인 것 같으신가요? 전혀 아닙니다. 130만 원이 되었다가 거기서 39만 원이 빠져 총 91만 원이 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9%가 사라진 것이죠. 이것을 변동성 끌림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역시 뿌리는 같습니다. 얼마를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나만의 기준이 없으니 조급함이 판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3가지 공통점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셋은 뿌리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가격에 감정을 맡기는 것도, 남의 말만 믿는 것도, 한 방을 노리는 것도 전부 나만의 기준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읽는 것은 담력이 없어서도, 정보가 부족해서도, 운이 나빠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똑같은 뉴스와 똑같은 폭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 하나, 자기만의 기준이 확고히 서 있죠. 기준이 있으면 오를 때 조급해하지 않고 내릴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 때도 팔 때도 남의 말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준이 없으면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지도 못하게 되죠. 내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따지려면 먼저 나만의 원칙이 서 있어야 하고 그 원칙이 낳은 결과로 원칙 자체를 다시 채점해야 하죠. 기준이 없다는 것은 채점할 답안지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잘잘못을 가릴 수도 없고 잘잘못을 모르니 고칠 수도 없습니다. 피드백이 없으면 성장도 없죠. 남는 것은 다음에도 또 남의 말을 듣는 일일 뿐입니다. 제가 오랜 헤맨 이유가 정확히 여기에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죠. 저 역시 함께 공부하며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기준을 세우라는 건 알겠는데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느냐? 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서 방향을 잘못 잡습니다. 더 좋은 종목을 찾으면 되겠지, 더 좋은 타이밍, 더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면 되겠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앞에서 확인했듯 종목이 좋아도 거시 환경이 틀리면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 타이밍은 애초에 그 누구도 맞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는 사람들은 평생 종목과 타이밍만 쫓다가 무너지는 것이죠. 진짜 방법은 목표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실제로 걸어온 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 저는 제가 매매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보자인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았죠.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매매 횟수 자체를 줄이는 것. 그래서 장기 투자와 가치 투자를 택했습니다. 사고 파는 판단을 자주 내리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니까요. 언제 사든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자산 하나를 오래 들고 가자.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처음 향한 곳은 대형 량주였습니다.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잘 몰라도 시장이 검증해준 기업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공부를 시작하니 손에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재무제표를 열어 가치를 평가하고 최고 경영자가 어떤 사람인지 살피고 제품과 서비스를 뜯어보라고들 하죠. 다 맞는 말이고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게 잡힐 듯 말 듯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디까지 알아야 이 기업을 안다고 할 수 있는지 그 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전문가들은 그 답으로 ETF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수백 개의 기업을 한 바구니에 담아 하나가 망해도 계좌 전체는 흔들리지 않도록 분산하는 것이죠. 잃지 않는 데에는 분명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ETF의 논리는 결국 종목을 공부하지 마라, 그냥 시장 전체를 사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찾아낸 문제 기억하시나요? 돈을 잃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준이 없다는 것이었죠. ETF는 그 기준 없음을 공부하지 않아도 되게 우회할 뿐 기준을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토막 나는 날 ETF를 들고 있어도 왜 버텨야 하는지 모른다면 결국 똑같이 팔고 도망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우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비트코인을 공부하게 되었죠. 비트코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자산은 탄생 자체에 철학이 있고 인문학이 있고 역사적인 계보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세상에 나와야 했는지 정리가 되어 있었죠. 처음으로 손에 잡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부할수록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가르는 기준이 제 안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비트코인을 지금 이 시대에 가질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이유를 딱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찍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돈은 끊임없이 찍혀 나오기에 가만히 있어도 내 현금의 가치는 매년 조금씩 녹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 개수가 2100만 개로 끝입니다. 더 만들어낼 방법이 존재하지 않죠. 그 흔한 금조차 캐내면 늘어나는데 비트코인은 그 상한이 코드에 못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돈을 만들 수 없는 자산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절대적인 희소성이 가치의 뿌리입니다. 둘째, 그 누구도 통제하거나 빼앗지 못합니다. 어느 나라도 어느 회사도 마음대로 더 찍어낼 수 없고 내 것을 함부로 동결하거나 압류하지도 못합니다. 온전히 내가 소유하는 자산인 것이죠. 나라마다 돈을 마구 찍어내고 때로는 계좌가 막히기도 하는 지금 같은 시대에 이것은 생각보다 훨씬 큰 가치입니다. 셋째, 이제 비트코인은 개인만 사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것을 담는 주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들이 회사의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으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인데 이 한 곳이 보유한 것만으로도 전체 발행량의 무려 3%가 넘고 있습니다. 기업 전체로 넓히면 5% 안팎이 이미 회사의 금고에 들어가 있죠. 국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2025년 몰수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국가 준비 자산으로 묶어두는 전략 준비금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주는 아예 법으로 주 차원의 준비금을 만들기도 했죠. 개인에서 기업으로, 기업에서 국가로 공급은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담아두려는 쪽은 이렇게 격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몸으로 확인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를 지나고 2022년, 2023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지나면서였죠. 세계의 공급망이 끊기고 어느 나라의 돈은 하루아침에 묶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지정학적인 자산이자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경 밖으로 옮길 수 있고 누구도 동결할 수 없는 자산을 가진 쪽과 가지지 못한 쪽은 협상 테이블에서 다른 자리에 앉게 되니까요.
여기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에 벌어진 일입니다. 비트코인을 공부하면서 저는 세상을 인문학과 철학 그리고 지정학의 관점에서 보는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마치고 나니 놀랍게도 주식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금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잡히지 않던 것들이 나만의 세계관과 기준이 선 뒤에는 손에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투자 시스템이 훨씬 단단해진 겁니다. 그러니 순서를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비트코인을 사서 기준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기준을 세우려고 헤매다가 비트코인이 그 기준을 세우기에 가장 좋은 교재였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세운 기준은 비트코인에만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세 가지조차 제 말만 듣고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직접 공부해서 스스로 납득해야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가격이 반토막 나는 날에도 흔들리지 않죠. 앞에서 살펴본 세 감정, 전부 나만의 기준이 없어서 생긴 것이었으니까요. 물론 혼자 공부하기 막막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는 오픈 채팅방을 하나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고 지키는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들어오시면 됩니다. 근데 오픈 카톡방이고 뭐고, 아니 요한님, 공부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무엇을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도 뉴스도 온통 지금 사야 한다, 지금 팔아야 한다 뿐이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투자를 해온 지난 6년을 돌아보면 제가 가장 아까워하는 것은 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공부든 투자든 시간을 충분히 들이면 어느 정도 실력은 붙기 마련입니다. 다만 그 자리에 닿는 속도는 사람마다 크게 다르죠. 저는 비교적 빨리 온 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는 하지만 돌아보면 그때 저와 같은 초보의 자리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공부했고 어떻게 자기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다면 저는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을 아꼈을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서로의 관점을 보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조차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그럴 시간을 내기가 매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래 헤매며 직접 정리한 공부 순서를 남겨두었습니다. 나만의 투자 시스템의 기초를 세우는 것부터 비트코인의 기본 개념과 공부의 방향을 잡고 결국 직접 투자하며 스스로 완성해 나가는 데까지 짧은 시간의 그 길을 지나가실 수 있도록 정리한 내용을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두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나는 왜 늘 휘둘렸는가에 대한 답이었다면 그것은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답이 됩니다. 앞으로도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 그리고 비트코인 가치 투자에 관한 콘텐츠를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